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심령 스파편. 7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야. 전편에 내 군대 얘기를 해줬으니 이번에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차례인 것 같아. 친구 A군은 담력이 굉장히 강해. 어지간한 무서운 거는 이 친구에게 코웃음밖에 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담이 강한 친구가 있어. 이놈도 성이 최씨인데 최군이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최이라고 표현할게. 이 최이는 담력도 강한데 오컬트, 미스테리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왠지 자기 담력이 세니까 오히려 이런 걸 더 찾고 즐기는 것 같아. 그러던 최군은 우연찮게 어디더라? 암튼 폐가 한 군데를 알게 되었대. 폐가 체험 다들 알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거라는 것. 귀신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해. 진짜 극단적으로. 그런데 최이는 찾아낸 폐가에 들어갈 생각을 한 거지. 원래부터 이놈이 폐가, 폐교, 폐병원 이런 데를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그랬나봐. 옛날에 공포클럽, 카페 이런 데도 가입해서 막 그런 데 체험 돌아다니고 그랬다는데 나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진짜 사람이 갈 곳이 못 되던데? 아무튼 그렇게 폐가를 간 최이는 폐가라고 하지만 그 멀쩡한 겉모습에 완전 실망을 금할 수 없었대. 폐가 하면 그 쓰러져가는 모습의 건물을 연상들 하잖아? 그런데 이 건물은 너무 멀쩡한 데다가 상태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빈집. 하지만 최이는 집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 마음을 고쳐먹었대. 겉에서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건물의 내부는 그래 이게 폐가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었대. 구멍이 뻥 뚫린 거실바닥, 내려앉은 천정, 다 박살난 문짝과 창문 등 아무튼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내부의 모습에 흡족함을 느낀 최이는 집안의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다녔는데 유독 한 방만 방문의 상태도 좋고 좀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더래. 그 담력 강한 놈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밖과는 사뭇 다를 정도로 상태가 좋은 먼지만 내려앉은 방이 하나 나오더래. 그리고 조금 괴기스럽게도 방 한가운데 항아리가 하나 놓여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항아리에 호기심이 동한 최이는 그 항아리를 집어들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 그 항아리 안에 내용물은 쌀이었대. 생쌀. 그리고 그 쌀을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쥐는 순간 자신의 뒤쪽에서 싸한 기운과 함께 그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최이는 허겁지겁 항아리를 다시 방 중앙에 내려놓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대. 자,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담력 강하고 세 보이는 최이가 볼 때마다 점점 말라가고 자꾸 어디 한 군데씩 다쳐서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상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할까 말까 머뭇거리더니 이내 폐가 체험을 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꾸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게 되더래. 담력이 센 네가 그 정도면 정말 장난 아닐 거라며 나와 내 다른 친구들은 웃었었지. 근데 최이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우리는 웃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잠자리에 자려고 누우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고 귓전에서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노는 소리가 들려온대.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귓전에서 깔깔거리고 나면 자기들끼리 뭐라고 꿍얼꿍얼거리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건 괜찮대. 견딜 순 있는데 딱 못 견디겠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가위에 눌려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시선을 돌리면 한 10살 남짓한 남매로 보이는 듯한 꼬마 아이 둘이서 최이를 빤히 쳐다보고 씩 웃으면서 최이의 손가락을 질겅질겅 씹고 있더래. 이 이야기까지 들은 우리들은 진짜 그 공포심에 헛숨을 들이셨고 최이는 얼마 뒤에 유명한 무속인에게 구슬받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나중에 최이에게 무슨 귀신이 붙었냐고 물어봤더니 아귀가 붙었었대. 굶어 죽은 귀신들을 아귀라고 불러.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그 방 안에 쌀을 담은 항아리를 넣어서 아귀들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그걸 최이가 건드리고 안에 있는 쌀까지 건드려서 아귀한테 씌인 거래. 그 쌀을 집은 순간 최이마저 그 쌀과 같은 음식으로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희들도 폐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나와. 특히나 쌀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면 더더욱. 11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들은 이야기로 준비했어. 누구한테? 안군한테. 예전에 기억나? 최이라고 아귀가 달라붙었던 내 친구. 겁이 없어서 심령 스판 같은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아귀가 붙어서 단단히 혼쭐났던 최이군.
이 이야기는 최이에게 아기가 달라붙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심령 스팟 같은데 정말 가기 싫어하는 앙군이 같이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었어. 나도 들은 지 좀 된 이야기라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갔던 데는 폐병원이었다고 해. 곤지암 정신병원은 아니야. 거긴 너무 유명해서 나도 잘 알고 있거든. 아무튼 최이가 이번에는 폐병원을 하나 찾아내고 거길 가려고 했는데 최이가 가입해 있는 카페에서도 거기 진짜 무섭다고 장난 아니라고 말들이 좀 있었나봐. 어딘지 궁금하네. 나중에 앙군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장소를 알아볼게. 근데 나한테 장소 어디냐고 물어봐서 가보거나 하진 마. 난 미리 경고했어. 그런데 갔다가 잘못돼도 내 책임 아니야. 분명히 장소는 알아만 본다고 했지 알려준다고는 안 했다. 아무튼 그렇게 폐병원을 찾았는데 진짜 겁도 없던 최이도 이 병원만큼은 혼자 가기 싫었나봐. 그래서 우리들의 카리스마 능력자 앙군에게 연락을 했대. 같이 가달라고. 그런데 앙군은 심령 스팟 같은데 가는 걸 정말 싫어해. 영가들도 자신들만의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산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면 영가들이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앙군은 심령 스팟, 그 중에서도 폐가, 폐교, 폐병원 이런 건물형 심령 스팟에 찾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래서 앙군은 처음에 엄청 거절했다나봐.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최군이 그럼 나 혼자 갈게. 그리고 만일 내 몸에 무슨 일 생기면 뒷일을 부탁해 라고 말도 안 되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앙군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날짜와 시간을 잡고 만나기로 했대. 그것도 밤에. 미친놈들. 낮에 가도 무서운 곳을 밤에 갔다 왔다니. 그렇게 약속한 날에 안군과 최이는 만나서 최이가 찾은 병원으로 출발을 했어. 약간의 산자락에 위치해 있던 병원이었는데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것처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길도 없었다고 해. 그렇게 두 사람은 랜턴 2개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소금과 팥을 가지고 병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대.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앙군이 자꾸 최이한테 여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미 안군이 동행한 이상 그런 경고는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최이는 안군의 말에 괜찮아 너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데는 안 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안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물론 안군 역시 그런 최이의 뒤를 한숨을 쉬면서 따라 들어갔고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안군은 숨이 턱 막히더래. 그때 안군의 말을 기억나는 그대로 옮겨보자면 진짜 그때 나도 뒤지는 줄 알았다. 어지간히 센가 보다. 엔간에서는 저런 말 절대 안 하는 앙군이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만큼 위험했었나봐.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입구부터 해서 천천히 돌아보는데 안군이 저쪽만은 랜턴 비추지 마라 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김없이 최이가 랜턴을 비추더라는 거야. 다시 안군이 했던 말을 기억나는 그대로 옮겨줄게. 그때 진짜 최이 그 새끼 확 패 죽여버리고 싶더라. 말 안 들으면 그렇죠. 사정사정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안 그래도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와서 미치겠는데 최이는 자꾸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그냥 최이가 죽거나 말거나 두고 오고 싶을 정도였대. 그래서 결국 참다 안군이 최이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막 여기저기 랜턴 불빛 흩뿌리지 말고 내가 비추라는 데만 비추라고. 최이는 그럼 무슨 재미가 있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따지고 들었대. 오기 싫은 거 그래도 친구라고 억지로 따라와 줬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최이가 너무 재수가 없던 안군은 그냥 혼자서 돌아오려다가 그래도 진짜 잘못되기라도 하면 따라간 자기가 죄책감을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계속 가기로 했대. 안군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영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해괴한 짓만 반복하고 모습 자체도 정상인 영가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병원 곳곳을 둘러보던 최이와 안군은 마지막으로 병실 하나만 더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대. 안 그래도 낮에 와도 완전 무서운 곳을 야밤에 그것도 단 2명이서 돌아다녔으니 미친놈들. 그래도 안군이 최이에게 계속해서 경고와 주의를 주고 해서 최이에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는 거야. 다행이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병실 하나만 남겨놨을 때 안군은 정말 완전 기겁을 해서 최이에게 저 병실 문만은 열지 말라고 그냥 나가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대. 안군의 말에 최이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는지 안군의 말에 피식 웃으면서 병실의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더래. 아니 진짜 같이 가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지. 앞으로 저러면은 어디 같이 못 가죠. 안군은 완전 놀라서 안 된다고. 진짜 내가 친구로서 경고하는데 저 문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그러다가 진짜 까딱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하면서 최이를 뜯어 말렸어. 하지만
최이. 그런 안군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는데 그 병실 안은 지금까지 돌아다닌 병실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대. 이미 다 깨져서 틀만 남아있는 창문, 그리고 다 박살이 난 병원 침대,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쓰레기들과 병원에서 쓰이는 도구들. 최이는 지금까지 돌아다닌 병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에 뭐야 똑같잖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하면서 시선을 안군에게 돌렸는데 안군이 완전 질겁을 해서는 갑자기 최이의 팔을 낚아채고 무조건 병원 밖을 향해서 달려갔대. 갑작스럽게 팔을 잡힌 채로 끌려가는 최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지금까지 보였던 안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진짜 질겁을 해서 병원 밖으로 달리는 모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안군이 잡아 끄는 대로 병원 밖으로 도망쳤다는 거야.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와서 한참을 더 달려서 병원과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자 그제서야 안군은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래. 그래서 갑자기 최이가 왜 그러냐고, 어차피 거기만 돌았으면 나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막 따지더래. 그래서 안군이 숨을 몰아쉬면서 한 말에 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야. 그때 안군이 했던 말은, 새끼야, 내가 열지 말랬지?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자기 팔을 잡아 뜯어서 그 팔을 뜯어먹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네가 문을 열자마자 널 쳐다보는데 널 보면서 혓바닥으로 입맛 다시더라. 눈 마주쳤으면 넌 큰일 났어 이 새끼야. 요런 느낌이었다라고 이제 그림을 올렸습니다. 안군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오싹했지. 세상에, 자기 팔을 잡아 뜯어서 그걸 뜯어먹는 귀신이라니. 그리고 안군이 하는 말이 달라붙었을 경우 정말 무서운 귀신이 바로 미친 처녀 귀신이라는 거야.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망각령과 비슷한데 그냥 이건 미쳐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지. 뭐 아무튼 그날 최희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다행이었어. 와... 진짜 근데 심령 스팟 이런데 여름에 특히 한 번씩 가보시는 분들 많은데 굳이 저런데 찾아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거를 하나같이 이렇게 어겨가지고 뭔가 좀 원한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번에는 심령 스팟 이야기인데 진짜 눈 마주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 소름이다 진짜. 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계곡편 8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첫 여행을 떠났었어. 다들 그런 경험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첫 여행을 떠나기 전날 엄청 설레이고 잠도 막 안 오고 그런 거. 나도 예외는 아니었어. 엄청 설레고 어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 막 그랬거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당일이 되었어. 우리가 향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계곡이었어. 고등학생 4명으로 구성된 나랑 안군과 김군, 전군 이렇게 4명이서 여행을 떠났어. 여기서 나오는 김군과 전군은 그때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설명 안 해줘도 알지? 성이 김씨와 전씨인 거? 그렇게 출발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목적했던 계곡에 도착했어. 사실 여름하면 바다, 난 계곡도 좋아하는데 바다가 더 좋아. 이유는 묻지마, 다들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아무튼 난 바다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졌어. 그래서 내 의견은 묵살당했지. 그래서 계곡으로 정해진 거야. 왜 하필 계곡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으려나? 그렇게 계곡에 도착한 우리는 바글바글한 인파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진짜 사람 엄청 많았거든. 좀 늦게 도착한 우리는 텐트를 칠 만한 장소도 없었고 깍깍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고개를 저었지. 나랑 김군, 전군은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 특히나 6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이것들은 귀여운 맛도 없고. 아무튼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막상 정한 목적지가 이 모양이어선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가져온 텐트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았어. 텐트 칠 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어쩔까 고민을 계속했지. 지금 와서 다른 곳을 가자니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 그래서 우린 일단 또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어. 진 사람이 여기 남아서 짐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근처에서 자리를 찾아보기로 했거든. 그렇게 다시 가위바위보가 시작됐고 내가 졌어. 난 혼자서 외롭게 이곳을 지켜야만 했지. 그렇게 날 이긴 내 친구놈들은 그렇게 근처에 다른 자리를 찾아보기 위해 날 버려두고 그곳에서 떠나갔었어. 혼자 외롭게 짐을 지키고 있자니 이미 계곡에 자리를 잡고 뛰놀고 있는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지각만 안 했어도. 그렇게 혼자서 짐을 지키고 있게 된 지 한 1시간? 2시간 좀 안 되게 걸렸나? 김군과 전군이 돌아왔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야. 바리야, 여기서 상류로 조금만 올라가면 자리 좋은 데 있다. 주위에 텐트도 별로 없어서 자리로 하기 딱이야. 정말 괜찮은 자리를 찾았는지 김군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그것이 비쳐 보였어. 멋진 놈.
자리를 찾아낸 김군과 전군은 따로 자리를 찾아 나선 안군에게 전화를 해서 되돌아오라고 말을 하곤 내가 지키고 있던 짐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지. 일단 자리를 찾았으니 이동을 해야 하니깐. 얼마 지나지 않아 안군도 도착했고 우리는 김군과 전군이 찾은 곳으로 이동을 했어. 그리고 약 10여 분을 걸어 김군과 전군이 찾은 자리에 도착했지. 정말 텐트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애들도 없고 우리가 놀기엔 최적의 환경이었어. 우리 모두 얼굴에 함박꽃을 피우면서 텐트부터 치기로 했지. 근데 안군의 상태가 이상한 거야. 미간을 찡그리고 뭔가 좀 기분 나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라고. 안군이 이제 좀 그 신기가 있는 친구죠. 야, 여기밖에 자리가 없어? 안군의 시야에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포착이 됐었나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정말 다른 자리를 찾아 움직이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지. 더 이상의 물러설 곳이 없는 이 와중에 안군의 말에 일일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린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지. 근데 안군의 말이 딱 뭐가 보인다 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라는 대답을 해주더라고. 하지만 나랑 김군, 전군은 그런 것만 안 보이면 괜찮다고 우겨서 겨우겨우 안군을 설득했지. 그리고 우린 그 상류 쪽에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신나게 놀았지. 저녁도 직접 해먹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밤이 되자 우리들 각자의 가방에서 술을 꺼내기 시작했어. 왜? 놀러가면 술은 당연한 거 아니야? 소주며 맥주 등등 각자의 가방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고 바로 술자리로 이어졌지. 여담이지만 내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술이 가장 세. 그날 4명의 가방에서 나온 술의 총 합이 대략 소주 15병에 맥주가 9병인가 됐을 거야. 그걸 들고 계곡을 탔어. 미쳤지? 어차피 주위에 텐트도 몇 개 없겠다. 우린 정말 신나게 술을 폈지. 재밌게 놀았고 이런 술자리를 가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완전 신난 거지.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던 중 김군이 자긴 더 이상 못 마시겠다면서 GG를 선언했어. 그리고 뒤이어서 전군도 백기를 들고 항복. 나와 안군만 남았지. 김군과 전군은 텐트에서 잔다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나와 안군은 그래도 챙겨온 술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잔을 기울였어. 그리고 그렇게 한창 술을 푸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안군에게 질문을 했었어. 아까 왜 그런 거냐고. 내 물음에 안군은 잠깐 골똘히 생각을 해보더니 이내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줬어. 별거 아니고 그냥 이리 와 하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야. 순식간에 몸 안에서 알코올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 재미있게 놀려고 온 곳에서 환청이라니? 근데 안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아. 나쁜 귀신이었으면 아까 우리가 놀 때 해코지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참 고마운 말이네 안구나. 그런 식으로도 안심을 시켜줄 수 있구나.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더 마신 나와 안구는 늦은 새벽에 텐트로 되돌아가서 잠들었어. 아무 일 없었냐고? 아무 일 없었어. 정말 평화로운 밤이 지나가고 지옥 같은 아침이 찾아왔었어. 그놈의 숙취가 뭔지 정말 술 마신 다음날은 귀신보다 숙취가 더 무서워. 아침이 돼서 숙취에 고생한 우리는 가까스로 속을 달래고 또 놀았어. 2박 3일 일정으로 놀러 왔었거든. 그러니까 또 놀아야지. 더불어서 김군과 전군의 빛나는 외모와 뻐꾸기로 다른 텐트의 여대생 누나들을 섭외해서 같이 놀았지. 물론 잠은 자기 텐트에서 잤어. 정말로 우린 미성년자였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여대생 누나들과 신나게 놀고 나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김군이 부스스 일어나는 거야. 김군 바로 옆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나는 그걸 느끼고 깨고 말았어. 어디 가냐고 했더니 볼일 보러 간대. 하긴 밤중에 일어나면 볼 일밖에 더 있겠어? 그렇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야. 한번 깨서 그런가 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첨벙 뭔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것도 상당히 부피가 있는 무엇인가가 말이야.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 왜냐면 김군이 방금 나갔었으니까 말이야. 여대생 누나들이랑 뻐근하게 술 한잔 걸친 상태라 이놈이 볼일을 보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빠지기라도 했나 싶어서 황급하게 애들을 깨워서 김군을 찾으러 나갔지. 자다가 깬 친구들은 왜 그러냐고 투덜거렸는데 대충 상황을 얘기해주자 애들도 깜짝 놀라서 김군을 찾으러 텐트 밖으로 나왔어. 아니나 다를까 김군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그 광경에 놀라서 벙쪄있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안군이었어. 안군은 급하게 계곡 쪽으로 가서 바로 물에 뛰어들었어. 그런데 그거 알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직접 구하러 가면 같이 죽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 그런데 안군이 계곡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김군이 있는 데까지 갔는데 물 높이가 안군의 가슴밖에 안 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안군의 키가 175 정도였으니까 수심은 한 130에서 140 정도 밖에 안 되는 깊이였다는 거지. 그렇게 김군을 물 밖으로 끌고 나온 안군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김군의 따귀를 여러 차례 후려쳤어.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린 김군을 보고 우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그런데 김군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주위를 황급하게 둘러보면서 말하는 거야. 에이 누나는? 우리랑 밤에 같이 놀던 누나 중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김군의 모습에 우린 어이가 없어서 신명나게 김군은 두들겨 팼어.
물에 빠진 김군을 구해냈더니 A 누나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물론 김군이. 잠시 후 진정이 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김군에게 따지고 들었어. 까딱하면 친구 하나를 잃을 뻔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전군이 누나들 텐트에 가서 A 누나 포함해서 전원이 다 있는 걸 확인하고 오자 김군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이내 자신이 왜 물에 빠졌는지를 이야기해줬어. 밤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김군은 텐트에서 나와 볼일을 보는 곳으로 가고 있었대.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던 도중 무심결에 계곡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김군이 빠졌던 위치에 사람 팔 하나가 나와 있더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그 저 팔만 나왔는데 그걸 보고 들어갔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소리가 들렸나? 아 그때 당시에 김군의 말을 토대로 그린 거라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고 그린 거야. 그래서 누가 물에 빠졌나? 하고 사람을 부르러 가려고 하는데 그 팔이 있던 곳에서 A 누나가 나오더래.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진 것 같은 모습에 김군은 앞뒤 안 가리고 계곡으로 향했다고 하더라고. 김군이 그 A 누나한테 많은 호감을 보였었거든. 같이 놀 때. 거기까지 들은 우리는 그러다가 너도 죽으면 어쩌려 했냐,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 막 다그쳤어. 그때 김군의 말은 나도 머릿속으로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내 멋대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이야. 그런데 막상 뛰어들어왔더니 이상하더래. 물이 자신의 가슴밖에 안 오는데 A 누나는 진짜 깊은 수심에 빠진 것처럼 미친듯이 허우적대더래.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김군은 그대로 몸을 돌려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발목을 붙잡고 뒤로 확 잡아당기더라는 거야. 물귀신이네 진짜. 진짜 사람의 악력이라 생각 못할 정도로 양 발목을 꽉 잡힌 김군은 그 얕은 수심에서 빠져서 허우적된 거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수심은 얕은데 양 발은 바닥에 닿아 있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허우적대던 중에 우리들이 발견해서 살아나게 된 거라고. 김군의 설명이 끝나자 안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 그럼 누구라도 혼자 나오길 기다렸던 건가? 그때 당시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안군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아무나 나랑 한 명만 같이 가자가 아니었을까 해. 와 진짜 말로만 듣던 물귀신. 물귀신 작전 이런 얘기도 괜히 생긴 말이 아니죠. 그냥 하나 끌고 간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딱 그 전형적인 물귀신이네. 자 여기서 8번째 이야기가 끝났어. 내가 고2 때 경기도의 한 계곡에 놀러갔다 겪은 일인데 너무 어이없으면서도 신기한 일이라서 기억에 남아. 물론 나는 저런 팔뚝 따위 본 적도 없어. 그저 얕은 수심에서 허우적대는 김군만을 봤을 뿐이고 겪은 건 김군이니까. 어찌 보면 이번 편도 내가 겪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 하지만 얕은 수심에서 허우적거리는 김군의 모습을 봤으니 겪었다고도 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서 8번째 이야기도 끝났어. 이번 편에는 위에 언급했듯이 그림들이 첨부가 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막 무섭게 그린 그림은 아닌데 보는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문제겠지? 분명히 난 그림이 들어간다고 예고했었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내가 학교를 가는 날이야. 정말 밤늦게 돌아오게 될 확률이 커. 그래도 기다려줄 거지? 내일은 직접 겪어본 이야기를 해줄 예정이야. 기대해도 좋아. 그럼 오늘 이만 뿅? 근데 과연 기구는 그날 정말 볼일을 보러 나간 걸까? 근데 익사 사건은 이게 참 웃긴 얘기지만 여름만 되면은 항상 있는 일이고, 제가 더워지기 전에도 상의밭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여름 되면 물놀이 갈 거고 거기에서 꼭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들 나온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매년 매해마다 항상 있었어요. 여름에 물에 빠져서 안 죽은 사람이 없는 해가 없었어. 그냥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이제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올해도 몇 명 죽겠구나, 올해도 뭐 어떻게 되겠구나, 뭐 열사병 걸려서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사고로 뭐 죽는 거는 뭐 하루하루 매일이 있고 하여튼 뭐 매해 여름마다 있었다. 그래서 물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알아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피 묻은 가구편. 10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23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야.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일자리부터 찾기 시작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 군대 전역하고 안 놀았냐고? 딱 일주일 놀았어.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역시 난 일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 그래서 어찌어찌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바리스타의 길을 걷게 된 거야. 23살에 구한 일자리가 커피 전문점 직원이었거든. 이때 내가 커피 전문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면 지금의 내 닉네임은 없었을 거야. 자세한 상호는 말하지 않겠어. 왠지 광고하는 느낌이 들거든. 아니면 말고. 아무튼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으로 정직원으로 들어간 직장은 처음이었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만 일을 했었으니까. 내가 들어간 커피 전문점은 서울에 있었는데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니까 죽겠더라고. 그래서 또 자취방을 구하게 됐지. 그 자취방 귀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싸게 매물이 나온 원룸이 있길래 또 덥석 물고 들어갔지.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만에 하나라도 조심하자는 생각으로 앙군을 데리고 방을 같이 봤고, 이번에는 앙군 데리고 같이 갔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싼 건 아니더라. 일단 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단지 아무것도 없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지. 가구류 포함 책상, 가전제품 등등이 단 한 개도 없었어. 말 그대로 그냥 방. 휑하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만 있는 곳에 들어가려니 어떻겠어. 일단은 대충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들어왔지. 다행히 옷장은 붙박이 벽장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았는데 도저히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 휑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돈들을 탈탈 털어서 중고 가전제품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지. 적어도 사람 사는 모양새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터라 방에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PC방에 가서 물건들을 사기로 결정하고 근처 PC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 및 가구류를 천천히 살피면서 싸면서도 쓸만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둘씩 골라서 사기 시작했지. TV와 TV 다이, 그리고 좌식 테이블이랑 냉장고, 침대 하나랑 플라스틱으로 된 수납장 하나를 구입했어. 다른 중고 제품들에 비해서 상태도 정말 괜찮아 보였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편이라서 기분 좋게 쇼핑을 마친 나는 한시라도 빨리 배송이 오길 기다리게 되었지.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이불만 펴고 잠이 들었어. 정말 완전 편안하게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제 막 배우는 입장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어리버리하게 군 것 말고는 순탄한 첫날이었지. 그리고 퇴근 후에 방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건들이 하나둘씩 도착을 했어.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상태들이 더 괜찮더라고. 하지만 일단 가전제품 등은 작동을 시켜봐야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TV는 일단 콘센트만 연결해서 브라운관이 나오는지만 확인을 했고 냉장고도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마쳤어. 두 개 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더라고. 애초에 물건도 몇 개 되지 않아서 침대만 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배송업자들을 돌려보냈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살 때부터 생각했었던 배치로 가구들을 배치해놨어. 간단하게 가구 배치를 끝내고 내일 바로 유선방송이랑 인터넷 신청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잠이 들었지. 아주 잘 푹 잤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 없이 출퇴근해서 퇴근하고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설치하고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저녁 시간대를 보냈어. 컴퓨터로 할 일을 다 마친 나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TV나 보다가 자기로 했었지.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글을 쓰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린 그때 살던 방 배치도야. 자, 그래서 이제 방이 어떻게 되냐면 베란다가 요렇게 있고 TV 여기 이제 벽 쪽에다 붙여놨고 붙박이 벽장이 요 바로 옆에 있고 여기 냉장고, 컴퓨터, 침대, 여기 오른쪽에는 현관 화장실 요렇게 있고요. 전형적인 원룸? 딱 그 느낌인데요. 대략 이런 구조로 배치시켰는데 진짜 내가 봐도 정신없게 그려놨네. 아무튼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한참을 낄낄대던 나는 어느새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왜 그런 거 있잖아, 한창 TV 보다가 눈 뜨니까 아침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날도 그렇게 눈을 뜨니 아침이었는데 분명히 켜져 있어야 될 TV가 꺼져 있는 거야. 요즘 TV는 자동적으로 예약 꺼짐이 되나 보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또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방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안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황급히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TV가 켜져 있더라고. 이상하지? 분명히 아침에 꺼져 있는 걸 확인한 TV가 퇴근하니까 켜져 있다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리모컨으로 이래저래 조작 좀 해봤더니 예약 켜짐이 걸려있더라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을 했던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예약 온오프 기능을 꺼버리고 다시 저녁을 먹고 컴퓨터나 하면서 또 TV 시청을 하면서 밤을 보냈어. 그런데 평소에는 푹 아주 잘 취할 수 있었던 숙면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몸이 움찔움찔 떨리고 잠은 자고 있는데 푹 잘 수 없는 그런 느낌 알려나? 아무튼 진짜 그날따라 너무 잠을 못 들겠는 거야. 그래서 TV나 좀 더 봐야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이더라고. 그냥 뒤척뒤척 하다가 잠을 설친 거지. 참 간만에 잠을 제대로 설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 그날은 주말이라서 완전 바쁜 날이었거든. 주말 손님이라 쓰고 진상이라고 읽는 고객님들의 러시에 온몸이 녹초가 돼서 퇴근한 그날은 TV고 컴퓨터가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너무 피곤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옷만 대충 갈아입고 침대에 쓰러져서 잠을 청했어. 그리고 한창 잘 자던 도중에 또 그놈의 신호가 왔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눈만 번쩍 떠지는 가위가 말이야. 진짜 오랜만에 걸려본 가위라서 겁이 살살 나기 시작했어. 근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거든. 너무 오랜만에 눌린 가위라서 그런지 푸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그렇게 엎드린 채로 가위를 풀기 위해 버둥대는 내 시야 앞, 즉 침대 측면으로 또 뭐 나오나 보다. 아니 잠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그 안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확인했잖아. 근데 또 왜
심장이 멈춰버리는 느낌이었어. 침대 측면으로 갑자기 얼굴이 불쑥 올라오는데 완전 깜짝 놀랐거든. 그 얼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얼굴만 유심히 바라보다가 사라졌는데 사라짐과 동시에 가위는 자연히 풀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간만에 가위 눌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된 거야.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저 망할 얼굴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덜덜 떨고 있는 내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고 사라지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지냈나? 어느 날 안군이 놀러왔어. 낮 시간에 놀러왔기에 난 반갑게 문을 열어줬지. 그리고 문 밖에서 날 보고 웃는 안군의 시선이 방 안으로 향하는 순간 날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 밖에서 대체 왜 그러냐고 묻는 나에게 안군이 하는 말은 너 대체 집에 뭘 들여놓은 거야? 였어. 안군의 말이 짐작이 간 나는 요 근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었지. 그 말을 들은 안군은 천천히 방 문을 열고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 한 명이 아닌데? 라고 하더라고. 그 말에 난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내가 본 건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거야 네 시야 안에서만 보이던 놈이고. 안군의 말을 빌어보자면 지금 방 안에 나를 쳐다보던 귀신을 제외하고도 두 명이 더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안군은 대체 뭐 때문에 같이 방을 확인할 때는 멀쩡했던 방에 갑자기 귀신이 3마리가 눌러붙었나 싶어서 여기저기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냈지. 바로 내가 구입했던 TV 다이가 문제였던 거야. TV 다이는 원목 자재로 된 물건이었는데 다이 아래쪽 서랍장 안쪽에 약간의 갈색 얼룩이 져 있더라고. 처음에 확인했을 때도 보였던 건데 중고니까 뭐가 묻었구나 하고 넘어갔거든. 근데 안군이 하는 말은 좀 날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 피자국이래. 어떻게 해서 묻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얼룩만 진 것으로 봐서 전 주인이 뭘 하다가 다쳐서 묻은 것 같다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 그리고는 지금 당장 동사무소 가서 가구를 버릴 때 쓰는 스티커를 사오라고 더 늦기 전에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 안군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난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가구를 버릴 때 쓰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그 TV 다이에 부착 후 바로 내다 버렸어. 그리고 그날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 나중에 안군한테 어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주던 이야기 모르냐고, 나무로 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가구에 피가 묻으면 그 가구에 귀신이 달라붙는다는 이야기. 안군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옛날에 할머니가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 아무튼 그렇게 그 TV 다이만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없이 그 커피 전문점을 퇴사할 때까지 그 집에서 잘 살았었지. 혹시나 여러분의 집에도 나무로 된 오래된 가구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는 건 어때? 혹시 알아? 알 수 없는 갈색의 얼룩이 묻어 있을지도? 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 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피 묻은 가구. 아니 이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나름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딸려서 오면은 진짜 답이 없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또 이제 당근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중고거래가 되게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뭐만 하면 당근. 여튼 TV 다이로 인해서 귀신이 또 딸려왔던 그런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시리즈는 이제 요 피 묻은 가구가 마지막 편입니다. 올려주신 거 마지막 편까지 잘 읽어봤습니다.